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의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제가 여기 유튜브 구독자가 된 지는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이곳 영상들을 늘 미소 지으며 행복하고 즐겁게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즐거움과 감동을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저 또한 펜을 잡게 되었죠. 부족한 솜씨이지만 여러분께서 격려하면서 감상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전 충북 보은이 고향이에요.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4살 위에 오라버니 한 분이 있는 당시로는 좀 단촐한 가족이었죠. 그리고 친할머니 한 분이 함께 사셨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하듯 장난만 편애하셨어요. 저는 막내에다가 딸이라 쓸모없다면서 대놓고 차별하셨습니다. 또 농가에는 자식이 미천인데 우리 엄마가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다고 늘 구박하셨어요. 그러하니 할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가을철이면 보은 속리산에 나는 송이버섯은 향이 일품입니다. 산을 뒤져가며 한 소쿠리 송이버섯을 따오면 우리 부모님부터 할머니까지 그렇게나 좋아하셨어요. 제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벽장 뒤 숨겨놓은 할머니 사탕도 주셨죠. 그래서 전 지금도 송이버섯만 보면 할머니가 떠오르고는 합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깊었던 친정집에서는 제가 대학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 농사나 도와드리다가 시집을 갔습니다. 제 남편은 같은 고향에서 나고 자란 동네 오빠였지요. 이성의 눈을 뜬 고교 시절에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남편이 어느덧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여자애가 애모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어디 쉬울까요? 괜한 동네 소문이라도 나면 혼사길 망치니 티도 못 내고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제 고등학교 졸업식에 그 연모하는 오빠가 나타났지 뭐예요. 그는 저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그랬습니다. 저한테 순옥이 주세요. 순옥이가 학생이라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지만 이제 다 컸으니 장차 제가 데려가서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반지도 주고 이벤트를 벌이면서 결혼을 약속하는 프로포즈를 한다지요. 하지만 제가 받은 프로포즈는 바로 남편의 저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은 한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남편의 성품이나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하니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고 나서 한 2년쯤 있다가 혼인식을 올렸어요. 우리 남편은 별로 보잘것없는 나를 참 아껴주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서로 애정 표현도 조심했지만 어쩌다 읍내에 나갈 때면 남편은 경운기나 자전거에 꼭 그렇게 저를 태웠죠. 당신은 오늘 두 발을 땅에 디딜 생각도 마라. 내가 공주님처럼 모실 거요. 이런 남편의 사랑에 시집살이 고된 줄 모르고 신혼생활을 2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모님 농사를 물려받기 싫어했어요. 시아버님과 이 일로 몇 번 말다툼도 했는데 결국은 다른 직업을 찾아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충청도 시골 출신인 남편과 제가 서울에 와서 어디 의지할 친척 한 분 안 계신 데다가 우리 둘 다 고졸 학력이라서 좋은 곳에 취직하기가 막막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남편은 일용직 일, 그러니까 건축 공사판에서 잡부로 시작했어요. 처음 저는 작은 회사에서 전표 처리하는 일을 했었는데 아기 키우면서 하려니 사장님 눈치가 심했죠.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하고 나와서 전업주부로 집에서 부업을 하며 지냈어요.
서울에 와서 첫째 딸과 둘째 아들까지 두 애를 낳고 키웠습니다. 아들 귀하다는 친정 집안 같으면야 경사 치를 일이었지만 저는 공평한 엄마가 되고 싶었죠. 치가 떨리게 당한 차별을 내 아이들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공사장에서 미장 일을 배우고 아예 미장 조공이 되었죠. 미장 일은 당시 일당도 높고 일감도 넘쳐났기에 남편은 힘들어도 이 일을 하며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건축 현장이 멀 때는 새벽 5시에 나서면서도 한 달에 5일밖에 쉬지 않았으니까요. 바깥분은 정말 그렇게 제 몸이 부셔져라 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 내외가 남의 돈 탐하지 않고 우직하고 성실히 살다 보니 집 한 채도 마련하고 아들, 딸 대학까지 다 보냈습니다. 다만 아이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는데 꼭 맞는 말은 아니더군요. 우리 아들, 딸은 늘 부자가 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하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제 입으로 자식 욕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것을 저도 알지요. 하지만 지금 이마만큼 먹고 살게 된 것에 대한 부모의 은공을 모르는 것만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딸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도 안 하면서 매사 불평불만이 어찌나 많던지요. 엄마, 우리도 이사 좀 가요. 벽지랑 바닥도 오래돼서 빛바래고 너무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요? 글쎄다. 우리 집이 난 좋기만 하구만. 내가 살던 시골집은 다 기울어가는 초가지 비스름했어. 근데 지저분한 건 바로 너지. 네 방 청소는 했냐? 엄마가 매일 쓸고 닦으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해도 듣지를 않고선. 매일 집을 반들반들 청소하는 엄마 아래 딸은 집을 어지럽히고 설거지 해놓는 법이 없었어요. 저는 40대 중반부터 콜센터에 취직해서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 집에 혼자 있는 딸이 제 먹은 그릇 설거지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내 딸이지만 저래놓고 시집가서 살림은 제대로 할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나는 참 가난한 집 딸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미술 공부도 그만둬야 했네. 내가 계속 미술 쪽으로 나갔으면 또 알아요? 미술계의 거장 화가가 됐을지. 우리 집안이 내 앞길 막은 거라고요. 엄마 아빠는 그런 딸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취직하라고 말을 하면 딸은 꼭 이렇게 자기 지난 날을 한탄을 해댔지요. 그러던 아이가 사귀던 남자친구가 취직하고 나서 얼마 뒤 시집을 갔습니다. 운이 좋게도 직업이 안정적인 좋은 남편과 결혼하게 되어 딸에 대한 제 걱정거리가 사라졌지요. 하지만 딸은 결혼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시댁과 우리 집을 늘상 비교했습니다. 딸의 사돈 어른은 교사셨는데 제 눈에는 우리 집안과 학력 차이는 있을지언정 재산이야 뭐 얼마나 차이 나겠는가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도 서로 무리한 요구 없이 양가 집안에서 조용히 뒷바라지 해줬거든요. 벌어놓은 돈이 없는 딸애를 대신해서 우리 적금을 깨서 혼수며 예단이며 한 6천만 원은 썼습니다. 사위는 공기업을 다니는데 자기가 모은 것이랑 사돈 댁에서 해주신 돈을 합쳐서 전셋집을 마련했고요. 이제 사위도 보셨고 나중에 동생 결혼해서 올케도 들어올 텐데 엄마 아빠도 30평대로 이사 좀 가세요. 남편이랑 친정집 올 때마다 좁은 집에 바글바글 하는 것도 그렇고 주방 화장실, 아니 그냥 집 전부가 남편이 보면 놀랄 만큼 낡은 모습도 너무 창피하다고요. 우리 시댁은 엄청 넓고 깔끔하고 예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인데 그런 집에서 자란 남자가 여기 보면 얼마나 속으로 욕할까 싶어서 제가 주눅 들고 부끄럽고 그래요. 딸은 30 넘은 나이에 부모님들 모시지 않고 저들끼리 사는 것에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
이렇게 철없는 소리만 해댑니다. 그렇게 타박하면서도 친정에만 오면 그렇게 우리 집 물건들을 털어갔지요. 냉장고에 알타리 김치, 장아찌 등 밑반찬과 심지어 세제랑 휴지까지 제 부모 용돈이나 선물을 해주기는커녕 빈대처럼 쪽쪽 빨아댈 거면 말이나 곱게 할 것이지 말입니다. 딸이 이런가 하면 둘째 아들은 그래도 누나보다는 나은 녀석입니다. 대학 마치고 몇 년 준비하더니 대기업에 취직도 하고 말이죠. 대기업이면 연봉도 높을 테지만 저는 아들 월급은 모르고 살았어요. 다른 집 자식들처럼 첫 월급을 가져다 준다거나 부모 용돈 주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자기 결혼 자금도 벌면서 열심히 살아주니 그것만으로도 참 고맙고 걱정이 덜했습니다. 아들은 33살의 나이에 부유하게 자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지난번 재영이 결혼할 때 혼수만 해줬더니 아이 두고두고 부모 원망을 하는 것이 듣기 싫었네. 아들은 위신 좀 세워주게 작은 평수의 아파트라도 해주자고. 하지만 여보, 서울 아파트가 작은 평수여도 좀 비싸야 말이죠. 대출을 몇 억은 받아야 할 텐데. 아빠, 엄마, 신혼집은 장모님이 해주시기로 이미 다 얘기되었어요. 30평대 아파트 사주신다고 하니까 두 분은 제 결혼 걱정일랑 마세요. 이런 아들 얘기에 우리 부부는 한시름 놓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세상에 공짜 밥은 없다고 사부인의 도움으로 아들은 신혼집에서 잘 살고 있었지만 그만큼 우리는 아들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이미 15년 전에 사돈 어른은 돌아가시고 사부인 혼자 보험 영업을 하고 지내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았죠. 며느리랑 그 언니, 자매만 있는 집에 홀 어머니라고 해서 아들은 우리 집보다 사돈댁을 더 챙겨드렸으니까요. 우리 바깥부는 미장 일을 근 4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근래에는 기계 장비가 시멘트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일감이 확 줄었지만 어디서 미장 일을 찾는다고 하면 바로 가서 하루 일당을 채워왔죠. 그렇게 제 몸 생각 안 하고 일을 해대니 남편의 몸은 성치가 못했어요. 젊은 시절부터 시멘트 가루에 만성 기관지염 달고 살더니 50대에 들어서부터 폐기종으로 고생했습니다. 만날 콜록대는 기침에 가래, 하도 안 좋으니까 평생 하던 흡연까지 끊더군요. 폐기종인 환자분은 담배를 끊던지 목숨을 끊던지 그 결정을 내리셔야 할 겁니다. 당장 금연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남편은 좋아했던 담배를 그만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폐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60대에 들어서니 호흡 곤란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우리 남편은 폐암이 왔다네요. 빠듯한 살림에 남편 청혼만치 고생 없이 산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참 괜찮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오히려 자기는 덤덤하게 눈을 감고 있고 저만 옆에서 그리 울어댔죠. 오랜 세월 의지한 남편이 어느 날 제 옆에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서 남편의 병간호를 했어요. 좋다는 명의를 수소문해서 여러 대학 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수술 날짜를 잡고서야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들, 딸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에 놀랐고 근시일에 들어 찾아뵙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애들은 제 아버지의 문안을 살피러 오지도 전화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애들을 분가시킨 후 며칠에 한 번씩 전화하라거나 집에 방문하라고 전 강요하지 않았었어요. 그랬더니 자식놈들은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더군요.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고 아무 연락이 없기에
제가 한번 가르치려 든 적은 있었습니다. 새아가야,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먼저 전화해봤다. 야야, 이제 세상이 거꾸로 바뀌어가지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안부 전화를 다 하는구나. 네, 어머님, 안녕하셨죠? 제가 원래 전화를 잘 안 거는 성격이라서 이해해주세요. 그래, 나도 전화통 오래 붙들고 사는 사람은 못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족 간 예절이라는 것도 있지 않니? 어르신들께 주기적으로 안부를 여쭙고 살아야지. 지난번 들으니 우리 아들은 사부인께 거의 매일 전화드린다던데? 참 어머님도 그래서 서운하셨어요? 우리 친정은 엄마 혼자이시니까 걱정스러워서 남편이 그렇죠. 그리고 그이가 뭐 돈이 있나요? 배경이 있나요? 아무것도 안 보고 순전히 남편만 보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 사는 게 참 바쁘더라고요. 부유한 우리 집에서 자랄 때는 돈 때문에 걱정을 한다거나 그런 일 없이 지냈는데 말이죠. 뭐 친정이 엄청 잘 나가는 상류층 집도 아니고 그냥 50평 집에 차 2대 굴리는 정도로 살다가 지금은 제 화장품 백화점에서 사는 것도 남편 월급 봐가면서 해야 하니까 답답해요. 그런 절 안쓰럽게 여기시는 친정엄마가 제 용돈이랑 생활비도 보태주시니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거죠. 제가 며느리에게 너무 편하게 해줘서 시어머니 앞에서 이런 이야기도 망설임 없이 할 수 있는 걸까요? 좋게 말하면 요즘 젊은 애들이 솔직하고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면 며느리 앞에서 저는 실은 내색 못하고 대충 인사를 마무리하고 끊었습니다. 며느리 말인즉슨 자기 시댁이 없이 산다고 내 아들 능력 없어서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거기다 대고 제가 더 뭐라 할 말이 있어야죠. 남편과 둘이 이마만큼 잘 살도록 일구었다는 자신감은 며느리 때문에 점차 퇴색해 갔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며느리에게 연락을 여간해서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남편이 아프니까 제가 자주 아버지께 전화라도 드리라고 애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락 한 통 없는 자식들이라니 어쩌면 이렇게 부모를 실망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참다 못한 제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출장 중인데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이렇게 아들은 바쁘다며 전화도 잘 받지 않았어요. 그래, 장가 보내고 나면 남의 자식이라는 아들만 있는 게 아니지. 우리 딸에게 하소연이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계신데 너희 동생은 병문안 한번 안 와보더라. 출장이라 바쁘다고 연락도 안 받고 며느리는 상전처럼 어려우니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죠 뭐. 서로 웃자고 한 말인데 딸은 이렇게 퉁명스럽게 받아치니 대화 시작부터 전 서운해졌지요. 아이고 그렇구나. 둘째네만큼이나 너희도 그렇게 힘들다니? 요즘 너희 남편 월급이 얼만데 그러냐? 엄마는 뭘 그런 것까지 묻고 그래? 한 달 월급이 26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채원이 유치원비도 부족해서 시부모님이 보태주시죠. 그런데 엄마는 무슨 용건이 있어서 나한테 전화하셨어요? 뭐 특별한 용건은 아니고 우리 딸이랑 사위랑 손주 채연이 잘 있나 궁금해서지. 그런데 말이다. 너희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바빠서 문병은 잘 못 오더라도 어떻게 전화라도 자주 드려라. 아, 알겠어요. 저 지금 외출해야 하니까 이만 전화 끊어요. 이렇게 통화한 지 3분도 안 되었건만 딸은 사정없이 수화기를 끊어버리고 맙니다. 자식 새끼 키우는 게 뭐 바라고 하는 농사가 아님을 알지만 왜 자꾸만 마음의 생채기가 하나씩 보태지는 걸까요? 딸이라고 있는 것이 애교 있게 연락도 자주 하고 사소하게 챙겨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부모의 욕심일까요? 그렇게 혼자서 남편 병간호를 하며 몇 개월을 지내다 보니
이제 저도 힘에 부치더군요. 그렇죠. 저도 이제 나이가 환갑이 넘었으니 말입니다.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감기 몸살이 심하게 들려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었습니다. 남편 데리고 항암 치료하러 가야 하는데 제 몸이 이렇다 보니 아들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엄마, 몸이 그리 아프시다니 안타깝고 저도 돕고 싶지만 어쩌죠? 저랑 아내는 공항에 와 있어요. 곧 출국해야 해서 가볼 수가 없겠는걸요. 아니, 갑자기 공항에는 왜? 장모님 환갑도 돌아오고 해서 모시고 해외여행 가려고요. 모신다고 말은 해도 어차피 장모님께서 여행 경비 다 대주시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지금 사정이 그러니까 누나에게 연락해보세요. 만날 바쁘다면서 자기 부모 모시고는 국내 여행 한 번 안 가던 녀석이 장모님만 모시고 해외여행이라니 하필 아프고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 아들에 대한 서운함은 태산같이 커졌습니다. 그래, 아프신 아버지 두고 너희끼리 재미나게 아주 잘 다녀오거라. 아참, 새아가 나중에 애기 낳더라도 우리 집에 와서 애기 봐주세요. 이런 말은 꺼내지도 마라. 우리에게 너희 부부가 자식같이 안 구는 것을 어쩌냐. 아예 호적에서 파버리기 직전인 것을. 참다 못한 저는 이렇게 아들을 협박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뒤이어 몇 번인가 아들과 며느리는 전화했지만 끝내받지 않았어요. 괘씸한 놈들은 여행에 다녀온 뒤 집에 찾아와서 이랬습니다. 아버님, 몸은 좀 어떠세요? 늘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었는데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이제야 찾아뵙네요. 대신 제가 영양제랑 옷이랑 선물 사왔어요. 엄마, 여기 면세점에서 산 비싼 화장품 세트예요. 이거 받으시고 그만 화 푸세요. 네? 이 사람 임신도 했는데 장모님은 보험일 하느라 바쁘시니까 우리는 엄마밖에 없어요. 나중에 예쁜 손자 봐주실 거죠? 며느리는 임신한 지 5개월인데 제가 아기를 봐줄 생각 말라고 엄포를 놓으니 걱정된 모양입니다. 얄궂게도 이놈들은 제가 나중에 필요할 것 같으니 이렇게 와서 비위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들 자식 한번 혼을 낸 것이 잘한 일 같았습니다. 우리 장녀는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몇 번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도 가끔 하면서 아들네보다는 나았지만 철없기는 매한가지였죠. 아들이 해외여행 간다던 날 딸에게 도움을 청하니 자기 시모와 쇼핑하러 나간다면서 금방 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문자로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시모랑 같이 쇼핑 다니면 뭐 하나라도 떨어지는 게 있다나요? 사람 마음이 공짜라면 양쟁물도 먹는다지요. 하지만 매번 돈 많은 사돈댁은 쫓아다니면서 말씨도 예의 있고 싹싹하게 하는 딸이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유치하지만 작은 복수를 해주기로 했어요. 딸이 올 때마다 우리 집 물건을 털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딸이 놀러 온다고 하는 날에 맞춰서 집안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 아이가 가져갈 만한 물건은 숨겨두고 냉장고에는 좀 특별한 것들로 넣어놓았죠. 썩어 문드러진 야채, 유통기한 넘은 유제품, 그리고 밑반찬은 쉰내 나는 오래된 것들로만요. 역시나 냉장고를 열어본 딸은 기겁했습니다. 엄마, 살림을 뭐 이렇게 해요? 도통 냉장고에 먹을 것은 없고 세상에 쓰레기통이 따로 없네. 아이고 삭신이야. 네 아버지 간호를 이 늙은 엄마 혼자 하는데 반찬은커녕 집안일은 어떻게 하겠니? 어디 온 김에 네가 좀 해다오. 딸은 가자미 눈을 해가지고서 우리 집 냉장고에 자기가 장봐온 과일이랑 반찬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거니까 엄마도 힘들게 괜히 반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번씩 가게에서 사서 드세요.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고 못 사는 꼴을 보이니 자식에게 억지 효도를 받게 되더군요.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 자식들 같이 하는 놈들 있으면 한번 이 방법 사용해 보세요. 우리 부부가 젊었을 때는 없이 산다고 남들이 무시해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열심히 살면서 애들만 잘 키우면 부러울 것이 없을 줄 알았죠.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아들, 딸 대학에 시집 장가까지 보내놓은 그 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요. 내가 엄마니까 어른이니까 참자 하면서도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우리 바깥분이 더 그러한 마음으로 혼자 힘들었던 것 같네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각박해지지 않습니까? 늙으면 둘뿐이라며 저에게 자식들에게 너무 애쓰지 말라고 말하던 남편도 이런 자식들의 모습까지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는 버거웠나 봅니다. 아픈 아버지를 들여다보지도 않는 자식들에게 얼마나 상심했으면 저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세상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식 농사를 하는데 재영 엄마, 이제와 보니 나는 자식 농사 하나는 제대로 망친 것 같군. 내가 이러다 잘못되면 당신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지. 그런 약한 말씀 하지 마세요. 맞아요. 우리 두 부부 외에 자식놈들은 의지할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당신이 맘 단단히 잡수고 어서 완쾌하셔야죠. 이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사는 우리 부부는 절벽 위 어디 의탁할 곳 없는 신세와 같았죠. 제가 다니는 점집에서 본 사주는 나쁘지 않았는데 어쩌면 제 팔자가 박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 새끼들만 저를 속썩이는 것이 아니고 80대의 친정 어머니는 제 인생 전체의 큰 짐이셨어요. 혹시 여러분은 90년대 TV에서 방영했던 연속극 중에 아들과 딸이라고 기억하실까요? 아마 생각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우리네 어린 시절은 사실 다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집에 4살 많은 오라버니와 저 둘뿐인데 딱 그 연속극처럼 오라버니는 늘 대접받는 귀남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철저히 외면받는 쓸모없는 딸 후남이와 같았죠. 남아선호 사상과 가부장제 하에서 차별받는 여성의 모습을 그린 그 연속극을 보면서 저 역시 큰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반장만 맡아 하는 저는 고졸로 만드시고 중하위권 성적으로 아무 이름 없는 대학에 붙은 오라버니는 보내주셨죠. 제가 대학 가는 것을 반대한 어머니를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몇 번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순옥이는 지금 성적으로 충분히 서울에 있는 이화여대나 연고대도 갈 수 있어요. 능력이 있는 아이인데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 형편이 어려우시다면 선생으로 양성하는 교대나 사범대에 보내시면 어떨까요? 하지만 끝내 친정 어머니는 제가 대학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기집애 대학 보내서 뭐 애쓴다고요? 우리 집 기둥은 제 맏아들 뿐이고 순옥이는 그냥 빨리 시집이나 보낼 겁니다. 선생님, 턱도 없는 소리 마셔요. 친정 집안 재산을 털어서 오라버니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시고 심지어 제 시집 갈 때 혼수금으로 모아두신 것까지 오라버니 학자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못 간 저는 우리 농사일과 집안일이나 해야만 했죠. 이 일을 겪으며 어머니가 원망스러운 마음에 어서 집을 나오고 싶어서 시집을 일찍 간 탓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쏟아부은 자식 따로 있고 부려먹는 자식이 따로 있었어요. 하지만 천륜을 거스를 수 없듯이 전 자식된 도리를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아버지의 허리가 다치시는 바람에 땅을 처분하고 서울로 와서 두 분은 아파트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72의 연세에 돌아가신 뒤 친정 어머니 홀로 남게 되신 거죠. 아들 거리는 어머니 소원대로 장남집에서 사셨지만 몇 년 뒤 치매를 얻으셨어요. 옳게 언니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며느리가 치매에 걸린 시모를 모시는 일은 고됐을 테지요. 오라버니네 집에서 크게 부부싸움이 나고 나서 오라버니는 나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순호가 이 오라비 좀 도와다오. 어머니 치매 증상이 심해지시니 한계에 다다른 안사람이 아예 집을 나가버리겠다고 하는구나. 어머니가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지만 70이 넘으셨으니 그래 오래 가시진 않을 게다. 남은 여생은 딸인 네가 보살펴드리면 어떻겠니? 오라버니는 이렇게 간곡히 부탁했지만 참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제 마음은 갈팡질팡이었어요. 치매가 온 어머니가 어디 갈 곳 없으니 딸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감, 하지만 나를 차별하고 쓸데없는 자식 취급했던 어머니가 뭐가 좋다고 내가 그 뒤치다거리를 맡아야 하는 거야 싶은 반발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저를 잡아준 것이 바로 우리 바깥 양반이었습니다. 재영 엄마, 어찌됐든지 간에 당신을 세상에 나오게 해준 어머니 아니요. 만약 지금 당신이 장모님 안 모시면 아마 당신 마음에 두고두고 한이 될 터이니 우리가 모십시다. 참 고맙고 고마운 사람입니다. 남편으로서 장모님을 모시는 일이 저보다 더 불편하고 싫었을 텐데도 선뜻 자신이 나서서 제게 말해주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 시간은 생각보다 길어져서 13년이나 흘렀습니다. 몸은 80대의 노인이지만 정신은 20대 초반으로 사시는 분은 늘 갓 태어난 자기 아들을 찾으셨죠. 내 아기가 어디에 있지? 그런데 아줌마는 누군데 우리 집에 있는 거죠? 당장 나가요. 혹시 내 아들 못 봤어요? 엄마, 내가 딸 순옥이잖아요. 이 순옥이가 결혼해서 사는 집에 엄마도 같이 있는 거고, 오라비는 지금 여기에 없어요. 이제 60대가 됐고 결혼해서 자기 집에서 살고 있잖아. 기억 안 나요? 늙어서도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이런 서글픈 모습만 보여주고 아들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면 어머니는 안쓰럽고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미안하구나, 순호가. 네가 긴 세월 동안 이 어미에게 가진 원망과 한이 켜켜이 쌓였을 것을 내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다른 법이고 이는 여자로 태어난 숙명 같은 거란다. 대신 다음 생에는 내가 네 딸로 태어나서 효녀가 되어서 이거 다 갚을게. 그렇게 어머니는 저에 대한 미안한 속내를 좀 비치셨어요. 제 손을 잡으면서 얼굴도 매만져 주시던 어머니에게서 저에 대한 사랑을 듬뿍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인 노모를 모시는 일은 저에게 한편으로는 축복이었죠. 덕분에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마음속 깊은 응어리는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하지만 친정 어머니가 83살이 나이가 되시자 신부전증과 당뇨 등 지병이 악화돼서 요양병원에 가셔야 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힘든 투병 생활 끝에 결국 세상을 뜨게 되셨습니다. 어머니 말년을 나에게 위탁하면서 우린 서로 마음이 통했다고 느꼈지만 그분의 본심은 변치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에는 본인의 유산 전부를 장남에게 주신다고 쓰여 있었으니까요.
부모님이 사시던 아파트는 그동안 전세를 놓고 있었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상당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나도 자식인데 10억이 넘는 돈이 모두 어머니 곁을 지켜드리지도 않은 오라버니에게 가다니, 심지어 없는 형편의 우리 남편은 어머니 요양병원비도 2년간이나 부담해 주었건만 돈을 떠나서 어머니의 유언은 저에게 다시 한번 큰 상처를 남겨주었어요. 결국 아무리 잘해준다고 한들 사람은 변치 않는 법인가 봅니다. 그렇게 어머니 유산에 대한 마음을 접고 허망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있는데 오라버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네가 그동안 치매에 걸린 어머니 모시느라 수고가 참 많았구나. 네가 말하지 않아도 이 오랩이 다 한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아들인 나만 편애하고 딸인 너는 자식 대접 안 해주셨지. 그래서 많이 서운했느냐. 나도 어머니 뜻에는 반대란다. 유언 따를 필요 없이 우리 유산은 사이좋게 반씩 나누자꾸나. 오라버니는 돈의 유혹 앞에서 유일한 혈육인 저와의 관계를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0년 넘게 살면서 제가 오라버니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음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런 어머니 덕분에 넌 나만 마음 편히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했냐? 아니다. 내가 대학 입시에 떨어져 온 날, 취직이 안 되어 절망하는 날마다 어머니는 그러셨다. 실패할 때마다 차라리 나를 패고 혼내시는 게 나을 뻔했지. 그런 말씀 들으면 내가 더 자괴감이 들고 무능력한 놈이라고 자책하게 되어버려. 너에게 미안함과 열등감을 동시에 느끼면서 살아온 세월이었다. 이제 하늘 아래 혈육이라곤 우리 둘뿐이지 않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세월 동안 우리 남매 잘 지내보자. 이렇게 말하는 오라비를 앞에 두고 전 그야말로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친정 식구들 틈에서 전 희생만 하고 헛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오라비는 남몰래 저를 이해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위해 주었음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간의 서름이 씻겨나가면서 행복했지요. 이후 몸이 많이 좋아진 남편과 오라비는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낚시도 가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왕래했습니다. 우리 남매는 어머니의 차별 아래에서 서로 가깝게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우리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터놓고 나누게 된 계기를 맞았어요. 그리고 그 어느 시절보다 끈끈하게 서로 챙기는 진짜 남매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친정 어머니를 떠나보내면서 제 마음은 비통함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임을 저도 알지만 그래도 날 낳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에 큰 구멍이 난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을 표내지 않으려고 겨우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할머니 가시는 길에 손주들끼리 모여 한다는 소리가 참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뭐 나한테 잘해줬다고. 맨날 손자라고 동생 현수만 끼고 두셨잖아요. 나는 딸이라는 이유로 집안일 시키고 현수한테 밥 차려주라고 명령하셨다고요. 그런 할머니한테 내가 무슨 정이 남겠나. 그뿐이에요? 우리 신랑한테 꿀 사나온 남의 자랑 늘어놓으실 때마다 창피해서 미칠 것 같았다고. 사돈의 팔촌의 직업이 뭔지, 차는 뭐 타는지, 그걸 왜 우리 신랑한테 자랑하시냐고요. 신랑 속으로 콧방귀나 끼고 없는 사람들이 더 있는 척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외할머니 사실 만큼 사신 양반이니 아쉬울 것도 없지 않겠어? 아무리 그래도 너 손녀가 그러는 거 아니다. 엄마 아빠 일 나가느라 집 비웠을 때 어린 너희들 끼니도 챙겨주시려고 우리 집에 오가셨잖아. 너희를 키운 정이 있는데
자기 장례식에 와서 손녀가 이런 소리 하는 거 아시면 하늘에서 얼마나 서운해하시겠니? 내가 뭘 하며 입을 삐죽거리는 딸을 뒤로하고 갑자기 아들이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생전에 외할머니가 손자인 저를 얼마나 예뻐하셨다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아까 큰 외삼촌 말씀 들어보니까 외할머니 유산 절반이 엄마한테 간다면서요. 아주 잘됐다. 이 아들이 요즘 대출금 때문에 골치가 아프거든요. 이번에 이사 가려고 3억 넘게 대출을 받아야 해서 한 달 이자만 해도 100만 원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좋은 기회에 엄마가 아들 좀 살려주세요. 양심 없이 그 돈 다 줘 달라는 거 아니에요. 딱 3억만 주세요. 그때 아들 말에 깜짝 놀란 딸이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엄연히 장녀인 내가 있는데 언감생심 네가 왜 그 돈을 혼자 탐을래? 엄마도 아시다시피 실은 외할머니랑 제가 또 각별한 사이였죠. 할머니 오시면 내 방을 같이 쓰면서 잔심부름도 다 도와드리고 얼마나 날 기특해 하셨는데 외할머니 유산은 값어치 있게 쓰셔야 돼요. 이번에 채원이 아빠가 주식 쪽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우리야말로 진짜 돈이 급해요. 투자 자금으로 주시면 저희가 매달 엄마 용돈도 드릴게요. 응? 장녀랑 사위 믿고 가시죠. 이렇게 옥신각신하며 자식들이 서로 돈 때문에 싸우는 꼴을 부모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불효막심한 놈들 같으니 외할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제쳐두고 이렇게 장례식 분위기를 더럽히다니 저는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그놈들에게 대꾸할 기운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애들에게 홍군형을 냈어요. 이놈의 자식들아! 지금 외할머니 장례식에서 그게 할 소리냐? 우리가 그럼 콩가루 집안이요? 다들 썩 물러가! 남편의 호통에 아들, 딸은 민망해하면서 장례식장을 나섰지만 저의 시름은 깊어만 갔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도 애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며 저를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평소와 같았다면 자식들이 이러는 것이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일이겠지만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분도 아시죠? 평소 얼마나 연락도 안 하고 냉정하게 구는 자식들이었는지 말이죠. 그것을 아는 제 눈에는 자식들이 아니라 돈 냄새 맡고 달려드는 하이에나 새끼들 같았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놈들이 맞는지 정말 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아들, 딸이 찾아와도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도 안 열어주었습니다. 애들이 무슨 빚쟁이처럼 우리 집 문을 두들기니까 전 이렇게 말하고는 모두 내쫓아 버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나는 이 돈을 너희들 누구에게도 안 주고 다 써버리고 죽을 거다. 내 뜻을 거스른다면 이 돈 모두 불우한 아이들 돕는 일에 기부할 거야. 그랬더니 애들은 합심해서 이제 우리 부부를 비난하고 겁박했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 신랑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해요. 어머님이 아들인 자기를 못 믿고 돈 하나로 사이가 멀어진 것 같다면서. 저도 애를 키우는 엄마 된 입장에서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네요. 어머니, 진짜 자식들 서운한 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 할머니 유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거나 하면 전 호적을 파버리고 엄마 다시 안 볼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명절이고 어버이날이고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돈 하나 때문에 자식들 버리고 외롭게 사실 각오까지 하셔야 돼요. 쌍놈의 자식들이나 할 짓을 내 눈앞에서 보게 되다니 전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화병이 나고 몸져 누웠죠. 제가 아파 누워있다는 소식에 병문안을 온 올케 언니에게 자식들 일을 하소연했고 언니는 좋은 묘안을 냈습니다. 아가씨,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올케 언니의 생각대로
우리 부부는 다음 날 당장 행동으로 옮겼어요. 아침부터 남편은 아들, 딸에게 긴급히 연락을 돌렸습니다. 애들아, 큰일이 났구나. 너희 엄마가 결국 병이 나고 말았어. 아빠 암 치료 잘 맞췄는데 아무래도 날 간호하다가 이 사람이 병이 나버린 것인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내가 아파 죽을 병에 걸렸다며 거짓말을 하고 자식들이 어떻게 나오나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의 이 엄마까지 어떻게 갑자기 병이 난 거예요? 그 병원에서는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화병 같기도 하고 너희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투자해보겠다고 그 가상화폐인가 뭔가를 샀다가 마이너스 90%가 됐다는구나. 이제 남은 건 몇천만 원뿐이다. 그 일 뒤로 한번 쓰러지더니 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아무 말도 잘 못하고 누워만 있는구나. 그러니 자식인 너희들이 한번 좀 와보렴. 이 얘기에 아들은 뒤로 나자빠질 것처럼 놀라서 급히 통화를 마무리했답니다. 들은 이야기를 제 마누라며 누나며 여기저기 떠벌리고 저들끼리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점심때쯤 딸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엄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저는 옛날 중풍 환자 마냥 입을 삐뚤게 하고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딸애가 세상 기막혀 했지요. 에휴, 그러게. 김서방 투자자금이나 보태주시지. 왜 늙음하게 재테크 하시다가. 암치료 끝난 지 얼마 안 된 성취하는 아버지 몸으로 어떻게 엄마 병간호를 하겠어요. 당분간 우리 집에서 좀 머무시던가요. 특유의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래도 딸은 저를 보살펴주려 했습니다. 그래도 장렬하고 반찬이랑 죽을 가지고 와서 저도 먹이고 아버지 드시라고 냉장고에 챙겨 넣더이다. 지저분해진 집도 간단히 소재하고서 채연이 올 시간이라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전 속으로 감동했지요. 그래, 넌 그래도 아픈 부모 위할 줄도 알고 합격이다. 하지만 연락을 받은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들 며느리는 형식적인 전화 한 통이 다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어서 잡상인처럼 내쫓은 것이 불과 며칠 전이었죠. 하지만 돈도 날리고 도움만 필요한 엄마에게는 방문할 목적이 없다는 듯한 괘씸한 아들놈. 제 아무리 귀한 아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구는 것을 용서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픈 연기를 시작하고 2주 만에 전 모든 사실을 까뒤집기로 했어요. 아이고, 네 엄마가 죽을 날 봐둬뒀다. 엄마 상태 위독하니 오늘 밤에 모두 반드시 집으로 오거라. 어머니가 죽을 때가 됐다고 하니 그제야 며느리 아들 얼굴을 집에 들이밀더군요. 저는 앓는 소리를 하며 누워있었고 아들, 딸 그리고 사위 며느리 모두 와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라고는 엄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는 어떻게 모셔야 하나, 할머니 유산은 얼마가 남는 거냐 하면서 머리 굴리고 있었죠. 그때 저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섰습니다. 남편을 제외한 모두가 무슨 귀신이라도 본 듯이 소스라치게 놀랐죠. 요놈들아, 이 엄마가 진짜 죽을 줄 알았냐? 자식들이 어떻게 나오나 하고 너희들 시험해 본 거야. 엄마, 세상에 이러는 법이 어딨어요. 자식을 못 믿고 돌아가실 연기까지 하셨다니. 그래, 미안하구나. 어미로서 자식 앞에서 민망하고도 못할 짓 했지. 우리 재영이는 그간 아픈 엄마와 아버지 돕는다고 애를 많이 썼어. 참으로 고맙다. 딸은 눈물을 흘리고 엄마가 무사해서 다행이라면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딸 뒤로 뻘쭘해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한 쌍의 바퀴벌레가 보였죠. 아픈 엄마도 나 몰라라 한 아들, 며느리 말입니다. 현수, 넌 아들이라는 녀석이 지금까지 했던 것이라고는. 엄마, 아이 나이 잡수고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어떻게 자식들을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으세요? 그럼 투자로 날린 돈은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아이 그럼 할머니 유산은? 그때였습니다. 우리 남편은 아들에게 성큼성큼 달려오더니 다짜고짜 뺨을 2대나 후려쳤어요. 바로 너 같은 놈을 후레자식이라고 하는 거다. 당장 무릎 꿇고 네 엄마와 내 앞에서 사죄를 드려도 모자를 파네. 이 그딴 소리나 해? 지금 돈이 중하냐? 아버님,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자식들 다 보는 앞에서 그이한테 이렇게 폭력을 쓰시면 어떻게 해요? 이건 배워먹지 못한 집안에서나. 제 남편이라고 감싸며 시아버지에게 대드는 며느리를 보니 제 속에서 열불이 났고 냅다 질러댔지요. 이 망할 년이? 너 지금 시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하는 게야? 그래, 네가 이제야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는구나. 그간 속으로 우리 집 학력이 짧다고 무시했던 거야. 오냐, 무시했던 시부모가 앞으로 너희를 어찌 대할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렇게 저의 깜짝 연기는 좋지 않은 꼴을 보이고서야 끝맺음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씁쓸한 맛 남더군요. 하지만 옥석을 가린다고 이번 일로 우리를 위해주는 자식과 등 뒤에서 칼 꽂을 자식을 똑똑히 분간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저는 정말 절연한 마음을 갖고 아들 내외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유산이 멀쩡히 남아있다는 것을 안 뒤로 어떻게 잘해보려는 가식적인 행동이니 말이죠. 심지어 며느리가 출산해서 손녀가 태어나고도 우리는 아들네를 찾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계좌로 축하금 100만 원을 보내주었을 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참 희한하더이다. 없이 살 때는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던 아들이 마음은 끊고 돈만 보내주니까 더 고마워하니 말이죠. 결국 자식들은 저나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고분고분 사근사근 할 수가 없었죠. 이렇게 제 인생의 파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친정 어머니의 유산으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저는 그 돈을 움켜쥐고 절대 자식들에게 맡기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그런 저의 결심을 믿고 제 뜻에 맡겨주었죠. 장모님 유산이 없더라도 우리가 그냥저럭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지 않은가? 유산은 당신이 알아서 잘 쓰시오. 하지만 살면서 저금 말고는 돈을 불려본 적이 없는 제가 갑자기 덜컥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일단 오라비에게서 받은 5억은 통장에 넣어놓고만 있다가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죠.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재산을 제법 불리고 자수성가한 친구가 있어요.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애한테 연락해서 제 사정을 설명했죠. 내가 친정에서 유산을 물려받은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 우리 집은 없이 살아봐서 이런 큰 돈은 어떻게 만져보지도 못하겠고 무서워. 그리고 아들, 딸은 이 돈을 자신들한테 달라고 아우성 난리였었고. 그럼 요즘 돈 앞에서 누굴 믿겠니? 자식은커녕 남편도 못 믿지. 요새 애들은 우리 때랑은 아주 달라. 친구는 제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장사를 해서 돈 버느라 자식 교육 신경 쓰지 못했더니 자기들 힘으로 돈 벌어오기를 하나 심지어 제방 청소나 스스로 밥도 못해 먹어요. 한심해서 몇 년 전에 아이 아들 2놈 다 집에서 내쫓았어. 그리고 애들한테 약속을 걸었지. 취직하면 한 달에 50만 원,
결혼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자식 낳으면 교육비는 내가 해주겠다고 말이야. 돈이 아쉬운 건지 정신을 차린 건지 정말로 3년 이내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더라. 아무리 자식들 주고 싶어도 절대로 큰 돈을 한꺼번에 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저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돈은 통장에 나누어서 예금이나 무슨 주식 계좌에 넣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주식이 무서운 저는 거부했지만 친구 말이 진짜 주식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CMA라고 예금처럼 넣어놓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자를 넉넉히 준다는군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이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고 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할머니 유산, 그걸 나누는 결정을 발표할 게다. 할머니 유산과 그 외 집 등 우리의 모든 재산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잘 쓰다가 갈 거야. 즉, 우리 장례식 이후에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은 하나도 없을 거다. 하지만 이 큰 거금을 우리 부부만 호의호식하면서 쓸 생각은 아니야. 우리가 살면서 조금씩 너희들에게 나눠줄 거야. 일단 이번 일로 감동을 선사해준 우리 딸 재영이한테 5천만 원 줄게.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몇백만 원부터 크게는 얼마까지 돈이 갈지 모르지. 제 발표에 말도 안 된다며 반대하고 기막혀하는 아들, 딸을 물리고 저는 제 말 그대로 하고 지냈습니다. 재밌는 일은 발표 후 남편과 저는 어디에 가도 대접받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봄꽃이 만개하는 따뜻한 계절이 오자 어쩐 일로 사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장모님, 지난번 선물로 주신 돈 정말 감사히 잘 쓰고 있습니다. 투자한 곳에서 이득을 좀 봤는데 그 돈으로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제주도에 가볼까 해요. 사위는 듬직하고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따로 연락하거나 장모에게 살갑게 구는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이렇게 여행을 가자는 겁니다. 남편은 암투병하면서 미장 일을 은퇴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저는 그간의 마음고생이 심했기에 딸내와 같이 바람도 쐴 겸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여행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오랜만에 여행이 정말 좋았죠. 딸내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점과 관광지를 모시고 다니면서 정말 효도다운 효도를 받으니 흐뭇했습니다. 마지막 날 사위에게 고맙다고 용돈으로 200만 원 현금을 주었더니 엄마 최고라면서 딸은 엄지를 척 들어 보이고 가족 분위기는 한층 화목해졌어요. 그런가 하면 며느리와 아들은 저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별다른 용건 없이 하는 전화도 내키지 않고 아직 지난 일로 미운 마음이 남아서 전화를 받기를 미루었죠. 엄마, 왜 그리 전화가 안 되세요?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걱정했잖아요. 이번에 회사에서 온천 여행권 나왔는데 우리랑 같이 주말에 다녀오시죠? 나한테 했다. 얼마 전에 너희 누나가 제주도 여행도 시켜줬고 해서 여행 또 안 가도 돼. 너희 잘난 장모님이라도 모시고 가거라. 무슨 말씀이세요? 난 드센 장모님이랑 어디 다니는 거 싫어하는 거 모르세요? 온천은 우리 엄마랑 갈 거야. 아들은 이렇게 안 하던 애교를 부리고 해서 절 웃게 만들고 말았죠. 며느리는 어디 가서 마사지를 배워왔다면서 남편 어깨도 주무르고 제 다리도 만져주었어요. 그리고 제 피부 상한다면서 얼굴에 붙이는 팩도 해줘서 호사를 누렸죠. 어머님, 저희 신랑이 잘못했던 거 잘 알고요. 지금까지 뉘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저희가 갚을게요. 아직 노여우시더라도 저희 조금씩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지난번 일이 미안했던지 이렇게 사과의 편지를 남겨놓았어요.
또 요즘 딸은 종종 집에 와서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다른 쇼핑도 하고는 합니다. 이제야 엄마랑 쇼핑도 다 해보네. 맨날 돈 아깝다고 사지 마라, 사지 마라 하셔서 같이 다니기 싫었던 거죠. 시모 말고 우리 엄마랑 이렇게 팔짱 끼고 쇼핑 다니고 싶었다고요. 살면서 이렇게 딸이랑 한 번씩 옷도 고르고 사볼 걸. 딸의 입장에서는 제가 참 재미없는 엄마였겠다 싶었죠. 함께 장을 본 영수 금액은 제가 부담해주니 그게 또 좋아서 딸은 자꾸만 집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오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렸더니 딸은 아이처럼 울상인 표정이 되었어요. 요즘 같아서는 자식들 건사한다고 너무 열심히 살았던 예전들이 미련스럽더라고요. 그냥 바람과 햇살의 삶을 맡겨도 볼 걸, 흘러가는 대로 대충 살아도 볼 걸, 왜 그리 싸워대듯 살았고 돈은 왜 그리 아꼈는지. 옷장에 옷도 몇 벌 없어서 요즘 남편과 제 옷을 산다고 부부끼리 처음 쇼핑몰도 가봤어요. 요요는 호주머니에서 나온다고 자식들이 자주 들여다보지 않아도 이제는 전처럼 서운하지 않았어요. 자식들 먹인다고 밑반찬 여러 가지 해서 애들 집에 가는 그런 부담도 내려놓았죠. 이제는 희생하고 자식만 신경 쓰는 엄마가 아니라 먼저 연락 안 하면서 가끔 보면 용돈이나 턱턱 주는 신식 엄마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오히려 아들, 딸은 더 좋아했어요. 이렇게 아들, 딸 사위 며느리 할 거 없이 앞다투어 달하려고 드니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더군요. 그렇지만 자식들을 온전히 믿고 재산을 맡기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창고에서 곶감 빼먹듯이 필요할 때 넉넉한 마음으로 돈을 나눠주면서 여생을 보낼 계획이에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온통 감사할 일들 뿐입니다. 남편이 암에서 벗어난 것도, 유산이 생기고 자식들이 효도하는 모습도 보고, 이 모든 일들이 기적과 같기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어렵고 힘들고 또 덧없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살면서 남편과 함께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들어버렸죠. 이제는 몸 여기저기 고장이 나면서 세상 떠날 날을 세면서 지내야 할 텐데, 저보다 더 인생을 더 살아오신 70대, 80대 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지내시는지요? 요즘 우리 부부가 건강하고 재미나게 노후를 지내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계시면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고 계신 좋은 취미 생활을 댓글로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제가 맛들인 소소한 취미 하나 공유해 드리자면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실버 라인 댄스입니다. 1시간 동안 음악에 몸을 맡기고 흔들다 보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기분이고 건강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한 번쯤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횡설수설한 저의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자식 이야기라 잭 욕보 있는 것 같아 어디 주변에 말도 못했는데 몇 분이나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곳에 이야기를 전하고 나니 가슴이 후련하네요. 제가 아끼고 애정하는 여기 유튜브 채널이 늘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저 심심하거나 답답할 때마다 오래오래 여기 영상을 감상할 수 있지요. 아울러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